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마다 워싱턴 DC에서 한국 정치를 진단하는데요. 아주 예리합니다. 날카로운 분석인데 박재영 박사는 한국 정치가 워낙 또 전공이라서 거기서 또 왜 장기판도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공이 한국 정치입니다. 네, 오늘도 연결해 봅니다. 박재영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박재영의 개념 TV. 뭐 날이 갈수록 아주 뭐라 품질이라고 그럴까요? 콘텐츠가 아주 좋더구만요. 예. 여러분들도 예, 많은 관심 많이는 부탁드립니다. 못 올리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콘텐츠가 중요하니까 박재영 박사 특유의 콘텐츠로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즘 한국에서 부정선거 시위도 있고, 그 다음에 8.15 날 대규모 집회 예상돼 있고, 그런데, 자, 지금 걱정은 이대로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이건데, 거기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네. 잠깐 저기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혹시 이 박사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번역 네. 출간이 된 걸로 아는데요. 네.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아마 제목이 붙었을 네. 거예요. 이건 네. 원래 원본은 정치적 부족, 집단 본능과 국가의 운명 이런 제목인데요. 네. 이 에이미 추아라고 네. 저 예일대 로스쿨 네. 교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책은 못 읽었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습니다만. 예. 네. 이 에이미 추아, 그러니까 그 흔히들 요즘 얘기한 그 에미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에이미 추아 전혀 다른. 네. 이 아이고, 로스쿨 이거 정반대입니다. 아이고, 그분은 훌륭한 분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명문자인데. 이쪽에 있는 에미추하고는 좀 다르시니까. 너무 다르죠. 그 비교하면 그분 명예훼손됩니다. 명예훼손돼요. 그럼요. 이 에이미 추아 교수가 원래 한국에 더 많이 알려진 거 이 타이거 마더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네. 아주 그 중국계 미국인인데 네. 그 엄격한 자녀 교육 이걸로 뭐 좀 심할 정도로 막 그런 걸로 오히려 알려졌지만 사실상 뭐 국제 분쟁 뭐 이런 거 전문가로서 네.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학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래가지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주로 이 미국 입장에서 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나라들하고 대결을 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쉽지가 않았던 게 이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이런 의미를 놓쳐서 네. 그 결과가 그렇게 어려웠다. 아하. 그래서 이거를 그런 상황을 이 좌우 이념 아니면 네. 무슨 인종, 계급 이런 걸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절대 보이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다. 이런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책에서 보면 그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있는 그 부족주의를 분석하는데 여기서 특히 제 시각에서 눈에 굉장히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이 베네수엘라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 좌파 차베스 집권 과정부터 집권 후의 행태 그리고 국민을 기존 그 스페인계 백인 지배층하고 기존 그 중남미 원주민들 사이 완전히 편을 철저히 갈라가지고 적대시하게 만들고 네. 그걸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한마디로 그 원주민들에게 차베스는 우리 편, 완전히 우리 차베스 그렇죠. 막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쇼를 아주 쇼라면 뭐 누구도 못 따라갈 정도로 그 서민적인 뭐 코스프레 같은 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권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지금 고스프레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좌파 차베스 정부가 그러다가 이제 나라 경제 다 말아먹고 사실 우파 정부가 한번 들어섰지만 네. 국민들은 결국 다시 그 우파 정부 몰아내고 지금의 그 마두로 네. 좌파 정권을 또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완전히 지금 나라가 망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문재인 정권 하는 짓이 생각이 나시죠? 똑같아요. 네. 더 해요, 더. 저도 이 부분을 읽다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저 문재인이 이거 따라 하나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한국 상황을 이 좌파하고 우파 사이의 이념 갈등
이걸로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걸 그 정확한 상황을 못 본다는 건데 네. 지금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그리고 뭐 언론, 사법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또 이제 추종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다 종합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그 좌파 이념에 의한 행동인가? 이념을 바탕으로 한 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오늘 그 어떤 좌파가 추구하는 이념에 의해서 모든 지금 어떤 정책이나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말하자면 명분이고요. 예, 명분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대대손손 자기네들이 집권을 하려고 그 욕망으로 말하자면 자기들의 혁명을 완수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들이 그냥 계속 뭡니까 독재 체제로 자기네들 주사파 정권이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이념에 의한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모순되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데 네. 이 대표적인 예로 이 자칭 페미니스트 박원순이 한 지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아무 말 안 하는 거. 그리고 또 민주당 그 지지 세력들 오히려 피해자 그러니까. 비난하면서 세상에 없는 막 궤변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 뭐 부동산 소유자를 나쁜 놈 만들면서 자기들은 다 집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앞거는 이 조국 사태 때 벌어진 일들, 네. 조국이 한 집부터 그리고 그 조국 수호 외치면서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검찰 개혁 외치면서 윤석열 쫓아내겠다고 덤비는 이런 것들. 그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인권 그렇게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네. 이런 것들 다 보면 이게 어디 좌파 이념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네. 이들이 하는 짓은 오로지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내 편, 즉 우리 부족은 무조건 옳고 하다못해 뭐 연쇄 살인마라도 우리 부족, 우리 네. 편이면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거죠. 거의 무슨 동물적 수준의 부족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찍는 사람들 한번 가만 보시면 이 사람들 중에 이 진짜로 이 어떤 이 통합당과의 구체적인 정책 차이 뭐 이런 거 따지고 비교해봐서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 이 박사님 얼마나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 아주 드뭅니다. 네. 예, 사실상 저도 못 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통합당은 왜 싫은데 그러면 말을 못하죠 이유를 그냥 네. 싫어. 그냥 싫어죠. 뭐 그냥 뭐 부자들 당 같이 보이고 그냥 잘난 사람들의 당이다. 그래서 싫다. 거의 아니 그리고 이런 식이죠. 군사 독재의 후예래요 우리가. 그냥 군사 독재의 후예라는 거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막 뒤집어 씌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 민주당은 뭐 그 저 정권에서 저 조국부터 박원순 저 하는 짓들을 보면서도 민주당을 계속 지지를 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우리 편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이 호남 출신이라 그냥 맹목적으로 네. 호남 기반 정당이라 뭐 이런 이유들인데 네. 이게 과연 이게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방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역시 이제 이 하나의 그 집단주의 그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집단주의가 이 조국 사태를 거치고 민주당이 온갖 추잡한 짓 다 해도 이 180석을 얻게 해준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처럼 이게 이 소위 제도적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저들하고 싸워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뭐 바꿔보겠다.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이 완전히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상태로 정상적으로는 뭐 저들을 막기 어려워 보여요. 저들은 이미 뭐 다 장악했기 때문에 선거까지 부정으로 했는데 이제 봉기 수준의 뭔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들의 권력을 뺏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쪽은 지금 말 그대로 그 부족 전쟁처럼 그 반대 부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전쟁을 하고 그 입으로는 적폐청산 외치면서 자기들의 온갖 추악한 적폐는 다 덮고 그냥 반대편만 몰살시키겠다 이런 네. 작전을 그냥 전면전을 펴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그 민주주의 제도 따라서 선거로 우리가 바꿔보겠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박사님도 그렇고 다들 우리는 지난 4월 총선에 이 모든 걸 좀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히 굳게 믿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그렇게 돌려놓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부정선거로 다 그냥 이렇게 저들이 잡아버렸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안 된 거죠. 예, 실제로 사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도 했죠.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예. 야당이 이겼죠. 정상적인 데이터가 그렇고요. 하지만 이게 결과는 어떠냐? 이 상식적인 그 제도적이고 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저쪽을 누르고 정상을 되찾는다는 게 이게 사실상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들처럼 그야말로 부족 전쟁식으로 이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 상대의 부족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덤비고 나오는데 어떻게 한번 보면 이제 그 유태인 말살하던 히틀러 정권은 이제 연합군한테 패망해서 종말을 맞았죠. 네. 그리고 이라크에서 시아파 상대로 이 부족 전쟁 이겨서 독재 계속 이어가던 이 사담 후세인의 그 순위파는 역시 또 미국하고 이 서방 세계가 아주 오랜 기간 엄청난 군사력을 쏟아부어가지고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은 선거로 한번 교체가 되는 듯 했지만 사실상 다시 또 좌파가 들어서서 똑같은 짓을 하고 다시 베네수엘라에서 바로 보여준 거죠. 이게 이런 부족주의식의 정치가 집단주의 정치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거를 그걸 악용하기 시작하면 이 민주주의 선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걸 벌써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한번 보여준 거죠. 네. 베네수엘라 그래서 미국이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 제재 가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그야말로 다 망한 나라가 돼가지고도 지금 그 부족주의 정권, 좌파 정권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금의 부족 정치, 이게 부족 전쟁은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사실상 이게 몰아내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 네. 그렇게 또 그럴 만도 한 게 저런 식의 부족 정치 자체가 사실상 민주주의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그 방식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국민혁명 이게 시민혁명 이것밖에 없는 아니면 군사혁명 이런 뒤집어 엎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누가 뭐라 그럴까 이 트리거를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그럴 마땅한 게 없어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일단 해결책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다른 나라 사례들에서 보듯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능한 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어떤 그 외세의 힘에 의해서 몰아내는 건데 지금 그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동맹국들의 관계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죠. 네. 그걸 알고 이미 이 정부가요. 그거를 알고 이미 그 미국과의 관계를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훼손시켜 버렸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그걸 애초부터 막 그럴 기회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려고 이 한미 동맹 망가뜨려 놓고 이 반일 선동으로 일본까지 등 돌리게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처럼 이 그 부족주의 잘못된 거를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국 내부적인 힘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다른 나라 이 힘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이게 최대한 이용을 하는 부분까지 해야겠지만 현재로서 그게 워낙에 지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이렇게 무엇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그러니까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생각부터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 부족 전쟁 같은 이런 상황을 어떤 지금 이 상황인지 정확히 인식을 해가지고
저들한테 이제 밀리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저들은 지금 말 그대로 그 상대 부족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식의 예. 부족 전쟁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예. 우리는 그냥 선거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선거 자체가 그렇죠. 제대로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인식,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저들하고 싸울 전략을 좀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박사 논문에서 남북한 리더십 비교를 했는데요. 제도적 요인으로 비교하면서 저 대한민국 정부 그때 노무현 정부 때인데 편가르기 리더십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노무현 네, 때요. 그래서 그때 많은 반발도 있었는데 그게 그 정확한 거였지. 편가르기 리더십이 노무현 때 그게 이전에는 없었던 리더십으로 우리나라를 핵책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그때 많은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어요. 이건 너무 과한 해석 아니냐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편가르기 리더십이 아주 완전히 이제 빛을 발해서 저들이 장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예. 아이고. 네, 그때 이미 예.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였죠. 진행된 거 그때 비서실장으로 문재인이 있으면서 예. 완전히 저 화렴정정을 못 찍은 아쉬움을 자기가 정권 잡은 다음에 처음서부터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화렴점정을 찍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당하고 있는 그럼요. 거고요. 예. 예. 아,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도 방법은 있을 겁니다. 지금서부터 늦었지만 지금 미래부터 우리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저들의 방법에 이상 가는 방법을 우리가 또 연구해보고 또 집중해야 됩니다. 박재영 박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영의 개념 TV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뭉칩시다.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까? 그때마다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그걸 극복한 게 국민들이 극복한 거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은 또 극복합니다. 네, 포기하지 않으면 극복되죠. 네, 포기하지 맙시다. 이제 이번 주말에도 많은 국민들이 서초동에 뭉쳤는데요. 이거 끈을 이어가서 8.15까지 결전의 날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네,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